안면이 있으신 분들이긴 하고 그렇지만 이따가 발표 토론자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손명호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개의 발표와 이제 그다음에 5분의 토론인데요. 시간이 두 번째 발표는 제가 또 간략하게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은 12시 전에 11시 반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시고 꼭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리플렛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그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그 국민의례 같은 걸 생략을 하고요. 우선 그 좌장께서 나오셔서 이제 그 바로 진행을 이렇게 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충남대학교 손병우입니다. 자, 오늘 그 두 분의 발표와 또 5분의 토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두 분 발표 시간을 한 25분씩 정도 하고 토론을 이제 5분, 각 한 10분 이내로 이렇게 하시면은 마지막에 뭐 플로어든지 질문을 받고 또 발표자분들의 간략한 답변까지 하면은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분은 충남대학교에 계시는 우희창 교수님 발표 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대전 세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맡고 계신 한상원 박사님 그리고 왼쪽부터 해서 토론을 오늘 맡아주실 분들은 대전 세종연구원의 책임연구위원이신 진암석 박사님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센터장이신 이기동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대구 경북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박경숙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전 음악협회 협회장이신 황하연 협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플랫폼 아트림의 대표로 계시는 이영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우희창 교수님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주제는 행복도시 내 미디어 단지 조성 전략인데요. 사실 이건 이전에 그 이춘희 전 시장이 세종을 그 언론 수도로 좀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밝히고 나서 그 행복도시 내 미디어 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세종시에는 언론단지가 있습니다. 1차 분양에서 해놓은 그런 언론단지인데요. 이 어진동에 있는 건데 이 1차 분양에서 한국일보하고 컨소시엄 구성한 그 디트뉴스 24 지금은 세종포스트인데요. 그 평당 그 693만 원에 분양을 받았고 또 금강일보가 628만 원에 분양을 받아서 각각 저 프레스센터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 프레스센터라고 해서 언론사들을 좀 집적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언론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 지금 세종포스트에는 지금 한시적으로 인사혁신처가 입주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에는 인사혁신처가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일보하고 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한국일보는 현재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일반 상가 분양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언론단지에 프레스센터 만들겠다라고 한 기존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이 지금 어진동의 언론단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세종 디지털 미디어 단지 이와는 별개로 세종 디지털 미디어 단지를 좀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027년에 청와대 그 세종집무실하고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미디어 단지 조성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세종시가 이 DMC 조성안을 그 각 후보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역시 지금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이걸 지금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행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복청하고 LH, 그러니까 LH가 지금 올해 10월달에 언론사 600여 개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입주 수요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그 MBC하고 또 KBS, YTN, MBN 해서 그 여러 언론사들이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해서 MOU를 맺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구상 중인 디지털 미디어 단지 입지는 지금 세종동에 S1 생활권에 지금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그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사들이 다 이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여기가 그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그 세종집무실 예정지 인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최종 입지는 S1 생활권만은 아니고 그 뭐 6-1에서부터 5-1 뭐 다 이렇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행복청하고 세종시가 이 DMC 기능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언론사 직접 기능을 넘어서 방송, 영상, 콘텐츠 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콘텐츠 제작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사례를 좀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서울의 그 상암에 있는 상암지구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입니다. 이거는 워낙 뭐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뭐 한류 열풍의 진원지,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역량이 총 결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DMC의 주요 유치 업종이 미디어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온라인 교육 이런 5개 주요 유치 업종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IT 기술과 융합이 빈번해지고 있어서 IT 회사들, 그다음에 이런 그 IT 회사들을 좀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 DMC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좀 유례 없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최첨단 친환경 도시 이런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지도라고 하는 쓰레기 섬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세계 각국에서 이 좀 보고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빈번하게 지금 찾아와서 배우고 있는 그런 유명한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DMC를 조성하기 전에 그 11쪽인데요. 사실 DMC 조성 전에 그 구상을 했던 게 DMS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MC 중심가로에 있습니다. 중심가로에 디지털 기술하고 도시환경이 융합되는 그 세계 최초로 가로 단위 첨단 시설을 조성한 첨단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 실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DMC의 핵심지가 DMS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뭐 DMC를 조성하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 일단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를 조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12쪽입니다. A 블록, B 블록, C 블록, D 블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C 블록에는 MBC 글로벌 미디어 센터가 있고요, 누리꿈 스퀘어,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센터,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 이런 기능들이 이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에 집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조성을 하면서 13쪽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 중점 시설, 권장 시설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 50%에서 70%
수준으로 감정 가격을 적용했고, 그래서 대단히 싸게 저렴하게 토지를 제공을 해서 DMC 입시에 가장 큰 인센티브로 작용을 해가지고 업체들을 유치를 했다는 것이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사업의 차질을 빚은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랜드마크 빌딩을 좀 건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마땅한 그 사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짓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랜드마크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DMC 육성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명실상부한 그런 미디어 집적단지 위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다른 지역이나 기업과 연결되지 않은 중견기업의 섬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암 DMC의 입주 기업들이 그 중견기업들입니다. 중견기업인데 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내에서 이 중견기업들끼리 서로 왕성하게 교류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초기 개발자 그룹이나 스타트업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서 민간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그쪽에서 활동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오마이뉴스 같은 데가 이제 처음에는 상암에 있다가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암 DMC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간에 교류가 없고 그래서 조용한 단지이고 또 저녁이나 주말에는 좀 휑한 그런 업무 시설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고향 방송 영상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 중인데요. 이곳은 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방송시설이나 업무시설, 복합시설 이런 복합 주거 공간을 조성하겠다, 21만 평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게 2023년까지 6,738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16페이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국제 미디어 도시 육성을 목표로 해서 방송 영상 산업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방송사 스튜디오, 방송 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가 그 고향 영상밸리를 가봤는데요. 방송 영상밸리 가봤는데 이게 사실 집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그 방송사들이 좀 이쪽 저쪽에 나뉘어서 좀 입주해 있고 또 핵심 그 방송 영상 산업시설 부지가 전체 2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업무나 주거 복합시설 부지가 대부분이라서 무늬만 방송 영상 단지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 스튜디오 큐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방송 영상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설립한 그런 공공 제작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방송 영상 제작 전문 스튜디오가 있고 또 공공 제작 시설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비판을 받는 지점은 정부가 지금 이걸 조성을 했는데 이 지역사회와 차단돼서 대전의 외딴섬이다 이런 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인천 송도 미디어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이걸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IMF 위기 겪으면서 미디어밸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미디어밸리는 조성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 정부가 그 후보지를 선정하겠다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였는데 이게 송도로 그 입지가 결정이 되었지만 IMF로 파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크게 연구를 제가 하지를 못했는데요.
워싱턴 이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수도라고 하는 세종시와 좀 비슷한 지역으로 좀 워싱턴 DC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 워싱턴 DC에는 이런 무슨 디지털 미디어 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국회 의사당에 상원 언론 갤러리가 있고 또 상원에 그 보도사진 작가 갤러리가 있어서 언론의 취재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쪽 마지막입니다. 맨 밑에 쪽 세종시 미디어 단지 조성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프레스센터 조성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 프레스센터 운영은 그 의회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국회 소통관하고 비슷한 그런 공공청사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 프레스센터가 이주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현재 한국 프레스센터가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서 이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지금 입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프레스센터가 여러 가지로 좀 이전지를 아마 세종시에 좀 알아봤는데 부지가 너무 비싸다. 현재 언론 집적단지 쪽에 부지가 너무 비싸서 어진동에 있는 그런 어진동 자리를 좀 현재 알아봤는데 그쪽이 좀 싸다라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세종시가 구상한 언론 집적단지, 소위 말하면 DMC 이 같은 경우가 좀 차질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세종시가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안인데요. 이것도 상암 미디어 시티하고 비슷하게 일단은 핵심적인 그런 언론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방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디어 단지입니다. 세종 미디어 시티를 조성하는. 그래서 미디어 산업하고 미디어 클러스터, 미디어 산업들의 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런 방안들이 구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안으로 보면 단기 과제로는 프레스센터를 건립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프레스센터나 혹은 국회 소통관이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프레스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종의 언론거리, 소위 말해서 상암의 DMC와 같은 그런 미디어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중기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기 과제로 미디어 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용어를 좀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세종시가 공식적으로는 언론 단지다, 미디어 단지다 이렇게 지금 혼용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그 미디어 단지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용어를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할 때에 어떤 그런 그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과 지금 기존에 지금 그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어진동의 그 두 개의 프레스센터와 어떻게 그 기능을 좀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지원 자치법규 제정인데요. 서울시가 상암 DMC 조성할 때 그 자치법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종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자치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청권 시도의 협력이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사실 이 세종시가 이 미디어 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할 때 대전시나 혹은 인근의 충청 남북도의 협력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세종시가 계속 인구를 그 주변 도시에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충청권 내부에서도 세종시가 지나치게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협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하고 있는데도 좀 협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단지 구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언론사들을 좀 집적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구성은 좀 그런 구상들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뉴스 제작하고 문화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소비 이런 허브 기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기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세종은 기반이 너무 허약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설령 그런 기반들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상암 DMC나 혹은 고양의 영산밸리와는 뭔가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좀 중복이 되면 뭐 미디어 기업들이든 뭐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든 수도권에 위치하려고 하지 세종까지 내려와가지고 이것들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미디어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 차단인데요. 이게 이제 이미 어진동에 좀 그 언론사에게 그 프레스센터를 해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 언론사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명색이 프레스센터인데 언론사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다 지금 상업시설 분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사들이 그냥 부동산 사업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도 많은 언론사들이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세종에 땅을 사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땅을 사놓고 뭐 안 되면 땅값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도 꽤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관점들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책 엑스포라는 게 뭐 다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각 분야별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현안들을 이제 시민들과 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 많은 이제 여러 분야 중에서 오늘 이 오전에 요거는 문화 세션이고 문화와 관련돼서 대전과 세종, 대전세종연구원이니까 대전과 세종의 가장 현안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세종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문화도시도 있고 그렇지만 이 미디어 단지 조성이 부분이 뭐 굉장히 지금 행복정과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남석 박사님이 그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제가 발표할 주제는 대전에서 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또 굉장히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문제, 대전시립예술단의 문제를 제가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립예술단과 관련된 발전 방안 그리고 그와 함께 꼭 대전에서 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클래식 전용 홀을 새로이 건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 예술계에서의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타당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할 건데 제가 지금 클래식 전용관 설립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드웨어나 이 부분 공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에는 그렇게 많이 담지 않았고요. 오늘 다행히 토론으로 참석하신 뭐 황하연 대표님이나 이영애 대표님이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따 토론 때 많이 좀 보충 설명이랄까요? 그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대전의 문화예술 공연 여건은 뭐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과 비슷합니다.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크게 차이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뭐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런 약점들이 있는데 대전이라는 곳은 어쨌든 국토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특성이 그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동시에 있고 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그게 이제 많은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연을 서울로 보러 가는 그래서 대전에서 공연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연간 관람 횟수를 봤을 때 당연히 영화 관람이 제일 많고 서양 음악이나 무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람 비율이 매우 낮은 이거는 전국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공연 시설도
시설도 보면 이제 대전에서 이 그 공연 시설은 문제점이 다른 문화의 격차 현상과 마찬가지로 요 서구 지역과 유성구 지역이 사이에 있는 만년동 지역이죠. 만년동 지역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유성구 주민들은 굉장히 접근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전국에서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강점으로도 작용을 해요.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밭 수목원까지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곳이고, 광주만 하더라도 광주 아시아문예전당이 원도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구 전남도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번잡한 느낌이 드는데 대전은 굉장히 그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반면 또 이제 민간 공연, 그러니까 연극이라든가 많은 민간 공연 갤러리도 갤러리라든 전시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구 지역, 원도심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작은 규모들이죠. 실제로 예술인들의 현장에서 예술 활동들은 이 중구에서 많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규모가 큰 그런 예술들은 요 서구 만년동 지역에서 많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또 클래식 전용홀과 관련해서 꼭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현재 대전의 대표 문화예술 공연 종합 공연장인 대전 이제 예술의 전당인데요. 대전 예술의 전당이라는 공간이 가장 대전의 대표적인 공간이고 공간 구성도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전문 음악인들, 특히 클래식 음악인들의 얘기 들어보면 아트홀 앙상블을 이렇게 있지만 이 아트홀이라는 큰 공간이 실제 종합공연장의 형식이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완벽히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클래식 음악의 중요한 게 이제 음장감이라고, 소리가 이제 울리고 쫙 이제 휘몰아서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구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클래식 전용홀 설립의 첫 번째 이유가 정말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클래식 전용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트홀 앙상블 원형극장으로 대전예술전당이 구성되어 있고, 대전예술전당 다음으로 많이 이제 예술인들이, 음악인들이, 또 이제 국악인, 무용단들이 제일 그 다음으로 좋은 공연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정국악원 형태가 있고요. 연정국악원은 큰 마당, 작은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시설 굉장히 국악 시설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국악 밴드들이나 국악 인들이 대전을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예술전당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잘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술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문제가 공연장뿐만 아니라 연습 공간 자체가 매우 부족하고 협소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파트별로 파트별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되게 좁아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무용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의 조건이라든가 이 공간 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신체에 무리가 가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체 예술단은, 대전의 시립예술단은 5개가 지금 운영 중인데요. 한 40년이 넘은 이런 역사를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40년 전쯤, 그 당시에 1980년대에 전국에 시립예술단을 창단 붐이 일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전체적인 그 예술단에서 좀 특이한 점은 여기 이제 청소년 합창단이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합창단 같은 경우가 실제로 다른 예술단은 다 상임 단원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 합창단은 상임 예술단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청소년 합창단을 대전 시립예술단으로 가야 되지? 청소년 합창단은 대전시 교육청 산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외부 전문가들이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이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대전 시립예술단의 하나의 큰 뭐라고 할까 모순적인 부분이 하나 뭐냐면, 분명히 5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4개만 나와요. 합창단, 청소년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특히 청소년 합창단은 상임 단원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합창단과 교향악단, 무용단 3개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단원들이 세계단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실제 직제상으로 조례상으로 법규상으로 5개입니다. 이 4개와 함께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국악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악단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대전시립예술단 현황을 얘기하는데도 국악단은 빠져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따로 예산할 때도 실제 국악단은 따로 예산 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실제 예산에서 좀 허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단을 합쳐서 다시 해야 되고, 예산 자체는 대전시 전체 문화예술
전체 문화예술의 대부분을 시립예술단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체 정책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 볼 때는 대전시립예술단에 투여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 비율을 좀 더 시민문화향유라든가 아마추어 예술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정국악단은 그래서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연정국악단에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뒤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연정국악단은 국악단이 있고 국악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이라는 곳은 아까 예술의 전당 옆에 있는 그 국악공연장의 이름이 국악원이거든요. 연정국악원. 그런데 국악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상주하고 있는 현재의 단체는 대전시립 예술단으로서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이 되는 건데 이 연정국악단이 이 국악원에 상주하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고 그때 이름이 국악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단체 이름이 국악원이에요. 그런데 또 공간이 또 국악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술 단원들은 그걸 별개로 분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굉장히 혼동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조례상으로 아니 국악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 예술단은 국악단이라고 하자라고 2017년도였죠.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거에 굉장히 국악단원들은 반발하고 지금까지도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넘어가요. 언론 보도는 뭐 요즘 많이 하는 빅카인즈에서 하는 뭐 데이터들을 보면 실제로 이 대전시립예술단에 대한 보도가 매우 드뭅니다.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를 빼놓고는 거의 심층적인 기획 기사라든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전의 언론들이 지역 언론들이 대전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연관어라든가 관계도 분석을 보더라도 또 뚜렷하게 관계도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코로나라든가 이런 발코니 콘서트 같은 하나의 행사 단위에서의 보도만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는 예술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술단이 홍보를 잘 못했다는 이유이기도 하고 홍보나 기획을 못했다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지역 언론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량도 매우 적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 중복 기사를 다 빼고 실제로 독립적인 기사들만 보도했을 때 10년 동안 사실 기획 기사를 할 수 있을 만한 보도가 이렇게 적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관계어들이 나온 거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년 연장 그리고 개정 조례안, 명예퇴직제도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 지금 예술단 자체의 조직적인 문제에서 서로 간의 시의 입장과 또 이제 외부 전문가의 입장과 단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방증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서 그 시의 입장을 들으면 또 요 명예퇴직제도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 단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년 연장.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정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무원에 준하는 구급 공무원에 준하는 배우로 지금 그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악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립예술단이라는 게 전국에 국공립 예술단이 있지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변화하고 있는 커다란 그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가 서울 쪽에서는 이제 법인화를 많이 이제 시도를 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법인화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대구에서 굉장히 이게 이제 큰 지금 현 지방 정부에서 아주 큰 이슈화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늘 대구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 예술 단원들이 지금 대전 예술 단원들이 아주 민감해 있는데 정말 예민해 있습니다. 그게 그 이유가 다 대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좀 이따 들어보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전에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대전에서는 법인화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인화가 가능하려면 기금 구조가 탄탄하고 그러니까 후원 제도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건 많은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수도권은 가능한데 대전에서 그대로 수도권을 따라서 법인화를 했다가는 그냥 망해버리는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법인화의 논의는 대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새로운 경영 개념 같은 거는 이제 필요한 이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80년대에도 이랬지만 점점 이제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전체적인 문화가 향유자 중심으로, 그리고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회를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고,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민간단체, 현장의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췄을 때 대전시립예술단이 과연 지금 적절하게 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단원들이 열심히 예술활동을 하는 것과 별개로 대전시립예술단의 그 공연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 대전의 문화적인 브랜드 가치로서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일종의 몇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국공립예술단의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많이 요청이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에서도 찾아가는 예술 공연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서 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선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거의 그 봉사에 가깝게 하고 있거든요. 희생에 가깝게. 그런데 문제는 민간 단체에서 봤을 때는 민간 영역을 어쨌든 시립예술단의 수준이 더 민간보다 높다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 시립예술단 가서 다 해버리니까 민간예술단체가 끼일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토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까라는 거고, 저희 연구 보고서는 과감하게 이런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이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인의 정년과 평가 방식, 이 부분은 뭐 전국의 국공립예술단이 문제인데, 특히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년이 60세잖아요. 그러면 군무, 집단 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60세에 가까워지신 분들이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년에 대한 건 보장되어 있고, 단원의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평가 방식, 평정에 대한 문제는 실제 예술 단원들이 매우 지금 이제 대전에서는 불만스러워하는데, 이게 이제 이 평가라는 걸 긍정적인 입장에서 평정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볼 것인가, 그러니까 평정을 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려서 깎을 것인가,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을 좀 인센티브 주는 걸 갈 것인가, 이런 부분. 평정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뭐 그렇다. 저희도 뭐 경영평가 받고 그러지만, 사실 경영평가 결과라는 게 그렇게 뭐 이 업무의 능력을 막 촉진시킨다라는 뚜렷한 그런 결과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상생의 문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제. 전체적으로 예술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대전시립예술단과 일반 민간예술단 간의 관계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역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충북의 사례를 저희는 눈여겨보고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가 충북의 민간 문화예술계와 이제 충북 예술단과의 협업이 그래도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조들을 저희가 보고서에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시즌제라는 것들도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대전에서 시립예술단 5개 이외에 대전 시립극단과 대전 시립오페라단을 새로이 창단하는 문제가 또 몇 년 동안 계속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창단을 하면 상주를 할 것이냐, 예술의 전당에 상주를 할 것이냐, 그거 아니면 저렇게 시즌제로 갈 것이냐, 뭐 또는 이제 예술 감독과 행정인력만 갈 것이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대전시립극단과 오페라단 창단 문제는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이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전시립예술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예 쭉 넘기고요. 이 설문조사에서 얘기 나왔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단원으로 복무한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아직 안 된 단원들과 20년 이상이 된 단원들 간에 정책 수요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은 그 일종의 시니어 단원들은 평정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급여 체계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반면 그 좀 젊은 주니어 집단들은 단원들의 역량 강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꼽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그래서 예술 단별로도 분명히 입장 차이가 있는데 복무 연한 간의 그 시립예술단은 복무 연한이 상당히 크게 좌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성별이라든가 지역 이런 부분들은 크게 작용 변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나타나고요.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지금 이제 국악단은 아예 설문을 보이콧도 하고 뭐 그랬는데 교향악단과 무용단, 합창단을 봤을 때 전반적인 만족도 합창단이 높고 교향악단이 좀 낮은데 이거는 뭐 그래도 다 3점대고요. 그렇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참여 관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교향악단이 아니 합창단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돼 같이 뭉쳐서 뭐 이렇게 코어기 어떻게 보면 협력이 잘 된다고도 볼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휩쓸린다고 볼 수 있고요. 좀 그런 교향악단의 개성이 더 강하고 이런 느낌이 또 여기서 좌우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보고서를 12월 말 늦으면 1월 초에 인쇄본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때 보고서를 보시면 좀 더 저희가 정교하게 그래프로 해서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말이 빨라지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질적 면담 저희가 한 30명 정도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단원들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인터뷰한 결과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다릅니다. 서로 간에 지역 전문가들은 정년도 단축해야 되고 뭐 법이라도 뭐 고려해야 되고 또 평정제도도 강하게 해서 이렇게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시립예술 단원들은 고정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 생태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역의 예술인들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어렵고 막 심지어 뭐 이태원 사태 나오면 막 문화예술 공연부터 취소시키고 이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에 비해서 보면 시립예술단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안정적이고 그렇다면 좀 더 잘하도록 채찍질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또 단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봐야 우리는 구급 공무원밖에 안 된다.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거를 민간 예술인들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교를 해봐라. 왜 우리 문화예술인들만 다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 입장이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네.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부분도 단원들은 어쨌든 보장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계속해서 정체가 되다 보면 지역에서의 예비 예술인들, 그러니까 예술계 전공자들, 졸업자들, 신진 예술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서로가 입장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이 연구 과제가 너무나 예민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2차례나 하려고 했는데 2차례나 취소가 되는 그런 과정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 인터뷰 속에서 나온 건 뭐 시립예술은 하나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예술계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찰해야 된다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할 말들이 좀 있어서요. 아직 클래식 전용으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네요. 발전 방안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대전시립예술단의 발전 방안 한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까라는 걸 봤을 때요. 전체적인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 요인을 봤을 때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예술단과 다르게 다른 예술단 공연장에 상주해 있는 공연장 직속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직속으로 관할을 해요. 대전시는 특이하게도 대전시가 직접 이렇게 관할을 하는 대전시 직속 체계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예술 단원들이 봤을 때 그렇고 이 부분은 외부에서 봤을 때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율성도 보장해주고 또는 시와의 관계도 더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다만 국악단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한데 그 부분은 너무 복잡해서요. 그리고 그 몇 년 전부터 평정제기라든가 특히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오디션 제도라든가 그런 걸 도입하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예술 감독들을 뛰어난 예술 감독들을 데려오면서 수준이 몇 년 사이에 높아졌습니다. 대전 그 외부적으로도 대전시립예술단의 공연이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도 보통 합창단이 너무 대중적인 공연들만 하는 거에 비해서 대전은 아주 수준 높은 공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강점들이 있고요.
국악단의 경우는 연정국악원이라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간에서 확보됐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약점은 지역 민간예술단체와의 협업이 매우 미흡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보고서 첫 번째로 중요한 사업 과제라고 생각하고 제시하려고 하는 건데 이겁니다. 예술 단원들이 주도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대상하는 찾아가는 공연 정도는 있는데 예비 예술인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거는 시립예술 단원이 교육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 교육 기능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게 제가 나중에 생각할 때 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뭐 50세 이후에라든가 해서 평정제도를 통해서 연주 실력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부분들은 이 교육 파트로 돌려서 지역 예술 마스터 교육, 뭐 마이스터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터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스터 교육, 그래서 뭐 전문 예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전문가로서 배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악단에서 가장 큰 문제점, 연정 국악단은 처음부터 국악원이라는 이름으로 쭉 이제 활동해 오는 게 단지 연주단이 아니고요. 충청 지역의 전통을 발굴하고 계승하고 보존하는, 그래서 교육하는 기능 그리고 연구 기능 이 부분이 다 같이 중요하게 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악원이라고 연구원의 원자로서 국악원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연주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년동 연정국악원을 오면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이게 국악단의 가장 큰 문제고요. 국악단도 문제점이라고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롤모델로 이응노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고암미술재단에 돼 있어서 학예사들과 연구사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국악단 같은 경우도 정원이 다 안 채워졌는데 그럼 연구사, 학예사들을 배치하고 연정국악원 내에 연정국악원 가보시면은 국악 공연장만 있는데 제대로 국악에 대한 아카이빙 기능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도서라든가 여러 아카이빙 작업들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만 연정국악원이라는 공간과 그 단체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습 공간, 공연 공간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대전시립예술단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단처럼 대전을 대표하는 예술단이거든요. 그러면 대전이라는 도시, 문화 브랜드를 다른 지역에 알릴 수 있으려면 그 중에 한 부분은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기회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앞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기회 요인이 별로 없고 그나마 뚜렷하게 보이는 거는 세종시 지역에 세종시는 예술단이 없습니다. 예술단이 없는데 세종 지역 같은 경우가 문화 향유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전 예술의 전당에 좀 더 많이 오고 싶어하고 세종 시민도 대전 시민처럼 혜택을 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세종시 지역 그리고 계룡시 지역 그다음에 옥천 요 인접 지역에서의 문화 향유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위험 요인 단원들이 너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예술인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평정체계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대전이 가장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정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처우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사기가 좀 저하되어 있고요. 이 부분 지역 내에서의 예술 관련 학과들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학과 같은 경우 딱 하나밖에 남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내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고 그 전공했어도 다른 데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국악단 같은 경우도 그런데 자꾸 비지역 출신 예술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인데 이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립예술단인데 그러면 지역 내 예비예술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 기회 요인이 많지 않고 위협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문화예술 창작, 유통, 향유 체계가 너무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나요? 전체적으로 네. 뭐 주요 추진 과제는 그 중에서 지금 특히 예술 단원들이라든가 지역에서 예민한 부분을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마스터 클래스 시립 예술 단원들이 직접 교육하는 부분들 예비예술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문화예술 쪽에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술 강사 등록을 하면 예술 강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이죠. 그러면 예술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화예술 교육사는 일반 시민들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한 예술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강사를 자격증을 가졌다는 게 아주 높은 수준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전문 예술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시립예술단이 담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제도도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 복지제도는 이게 이제 많이 단원들은 명절 휴가비 이런 거 너무나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의 직접 지원보다는 해외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부족합니다, 대전에. 그리고 연정구학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정구학단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연구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따로 작은 과제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연정국악원 국악단의 명칭 문제만 연정국악원이라는 이름을 뭐 그 단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외부에서 들어보고 연정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악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 본관이니까 국악홀이라고 하자.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예술단, 국악단과 이 부분은 명칭과 관련된 명칭은 위상과 역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작은 과제 같은 것도 좀 필요한 연구 과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충청권의 전통을 발굴 체계화, 전승, 콘텐츠화할 그 책무를 연정국악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모든 예술단이 통합 이 홍보 기획 마케팅의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홍보 기획은 단순히 행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와의 관계라든가 시민들과의 관계, 이제 그 퍼블리시티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쭉 이제 그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그런 전체적인 예술단의 활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통합 홍보 플랫폼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각각 예술단별로 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조직도 뭐 결코라고 썼는데 결코는 빼야 되겠네요. 그 재단 법인화는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전시에서 제2시립예술단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제2시립예술단을 하게 되면 축구에서 2부 리그, 3부 리그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되는 걸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풍성해지는 효과를 거두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엔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게 민간 예술계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때 지방 정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방 정부가 친화적인 예술 단체가 뭐 제2시립예술단을 지정되지 않겠냐. 그러면 다른 민간 예술단체들은 오히려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근데 제2시립예술단은 지금 이 연구과제에서는 저희가 지금 주도 여기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냥 지나가는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신규 예술단으로서 시립극단, 오페라단 창단 문제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네,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장기적 과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예산에서 예술단이 비록 시립예술단이 많은 예산을 대전시에서 비율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전 시립예술단의 예산을 잘라서 이렇게 시민 문화 향 쪽으로 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인 문화예술이 예산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지원 예산도 같이 높여야 되고요. 명예퇴직 제도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퇴직 제도가 되고 있지만 연정국악단 같은 경우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한 명이 나왔어요. 명예퇴직자가 그 정도로 실제로 명예퇴직으로 인한 그 명예퇴직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평정제도는 조금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1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간을 4단계층으로 개편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평정제도도 딱 한 번 딱 들어가서 하게 되면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예술감독이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예술감독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반대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상시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정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평정을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분에게는 이제 뭐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을 더 오히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급여 체계도 좀 더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체 모든
다른 광역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전의 급여 체계가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대전 시립예술단이 다른 시립예술단보다는 대우가 급여와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낮지는 않다. 네, 오히려 조금씩 높은 그런 수준인 거죠. 전반적으로 하나의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게 클래식 음악 전용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쭉 2012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고요. 이 클래식 음악 전용원이 생기면 좋은 점, 가장 좋은 점이 지금 교향악단,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주로 사용하는 그 공연 콘텐츠를 콘서트홀, 그러니까 클래식 콘서트홀로 가게 되면 지금 예술의 전당을 훨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의 전당은 뭐 이제 다른 뮤지컬, 뭐 민간 예술에게서의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점으로서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 전용으로는. 다만 이게 이제 커다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지금 일단 공약 사업으로 얘기하고 그런 걸 보면 2,000석 이상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좋죠.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찾아봤더니 뭐 여기 이런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80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좋다고 해요. 홀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클래식 음악 홀을 한 1,000석 이하의 규모에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만년동 지역은 사실상 들어갈 공간이 쉽지 않거든요. 녹지 비율 문제도 걸려 있고 그리고 원도심이 워낙 낙후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대전에 쉬고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걸 리모델링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대덕 롯데호텔 예전 그 자리에 거기를 무용 전용몰로 만들자는 의견이 또 옛날에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공간들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는 클래식 음악 홀은 제가 뭐 말씀 거의 못 드렸는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소규모로 가고 그러면서 그 필요성은 당위성은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을 활용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잡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장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진항석 책임연구위원님과 이기동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진항석 위원님. 예,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문화 예술 관련된 전문가분들 자리에 껴있어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도 되긴 하지만 문화 예술에 대해서 조예는 깊지 않지만 도시계획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하신 박사님께서 요청해 주실 것 같고요. 도시계획 문화와 어떤 연관이 있나 좀 말씀을 드린다면 기획 차원에서 토지용이라든가 용도를 설정하고 또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 그리고 또 충분한 규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기능 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까 그래야 나중에 시너지 효과도 발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도시계획 쪽에서 아니면 공간계획 쪽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혁신공간 그리고 융복합 공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아요. 이 미디어 관련된 부분도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공연이든 방송이든 이 부분이 미디어가 예전에는 이렇게 딱히 구분되던 용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실체가 조금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많이 본 적이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도 이 미디어 기능에 대한 계획이 많긴 하지만 실제 계획과 달리 개발되는 경우도 다반사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 기능은 다른 산업 분야보다도 이 직접의 효과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단지화돼서 비슷한 기능이 같이 모여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러한 사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이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세종시가 최근에 이 자족성에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자족성에 연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국회 이전과 연동을 했을 때 이 방송, 언론, 미디어는 이러한 분야와 효과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특히 조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은 세종시가 주 권한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행복청이 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이전 부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옆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좀 계획을 다시 또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계도 언제까지 할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와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도면에 표현해 주신 영역 외에 지금 약간 북쪽까지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거기서 검토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 대한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또 하나는 미디어 던지는 뭐 대통령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국회 이전 조성과 관련해서 언젠가는 추진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미디어 단지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행복청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한 박사님도 같이 공동 연구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미디어 센터라는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센터라고 일단 가칭을 했는데 세종시에 이제 방문해 주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성동이 중심 상업 지역이거든요. 그 다리 건너서 바로 쪽에 이제 아직 미개발된 토지인데 거기에 그 한 부지 정도가 방송 미디어 관련된 용도를 주 토지용으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 바로 옆 부지는 호텔 컨벤션 부지고요. 아직은 지금 나르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설정할지 저도 지금 같이 그 용역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22,000제곱미터예요.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스포 부지에 있는 대전 MBC하고 TJB 합친 게 한 18,000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상당히 큰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연구 과정에서 저희는 뭐 어차피 미디어 단지는 국회와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념에서 방송, 언론, 미디어 기능 그리고 추가로 미디어 제작, 지원 이런 기능이 될 것 같고 여기는 일개 아니면 큰 기업이 하나 들어오고 뭐 방송사라고 해도 되고요. 이 방송사가 들어오고 이거를 서브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미디어 그리고 저희가 약간 욕심을 부린다면 문화 쪽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왜냐하면 중심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활동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인다면 이 교류라든가 그리고 옆에 인접해 있는 호텔 컨벤션 부지와 좀 활용하면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행복청 그리고 앞으로 시가 고민을 할 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결국엔 상업부지거든요.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언론단지 어진동에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용도 변경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국회 부지는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이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해 준 다음에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하는 거죠. 지금 세종시하고 MOU를 맺은 게 20여 개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수요조사를 했더라고요. 답변을 준 데 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쓸 공간은 2만 제곱미터다. 연면적으로. 단 거기다 추가로 10,000제곱미터 정도는 임대를 주겠다. 이거를 수요조사에서 답변을 주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가 부동산이 조금 약간 화랑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여건은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 MOU도 강제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반 뭐 업무시설, 상가 이런 쪽으로 용도를 전환하면 이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한 꼭지가 주용도 비율을 좀 설정을 하자. 그래서 방송, 컨텐츠 제작, 문화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전체 연면적의 일정 부분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듬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돼서 한다면 미디어 단지와 미디어 센터가 입지도 다르고 기능도 약간 차별화되는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조성되더라도 상가 공실 문제, 오피스 공실 문제는 조금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리 한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예술 분야는 저도 관심은 있지만 제가 솔직히 많이 접하기는 쉽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 조성 차원에서만 조언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술 분야가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부합하는 공간 조성이 좀 과제인데 특히 수준 높은 공연을 공연 시설이 부족해서 아니면 공연 시설이 수준 미달이라서 제대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없다면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규모가 큰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과 세종이 조금 더 같이 부족한 시설을 채우는 쪽으로 연계하는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과하게 이렇게 시설 규모가 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천석 안쪽으로도 충분히 좋은 공간을 마련한다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저는 아까 국공립하고 민간 약간 영역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파이는 키워야 할 것 같고, 이 찾아가는 공연 같은 건 약간 복지, 봉사 차원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민간보다는 국립단체 쪽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냥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로 도시공간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기능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동 센터장님. 네, 그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이고요. 세종 미디어 단지 그 조성 방안과 관련해서 좀 지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든 이제 그 국회 이전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들 좀 많이 갖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게 이야기가 나온 지도 꽤 좀 지나긴 했었는데, 앞서 이제 우이창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뭐 이런 제안들은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실체나 추진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정확하게 좀 나와 있는 측면들은 아니고, 그냥 세종시 차원에서 좀 추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그 세종 그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최근에 좀 검토를 하는 것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어떻든 이 세종 미디어 단지가 좀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좀 무엇보다도 그 방향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설정이 돼야 이게 이제 그 좀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사례로 좀 들어주셨던 것처럼 현재 이제 상암DMC나 고양 방송영상밸리 같은 경우 이제 고양 일산 쪽에는 뭐 SBS나 뭐 JTBC나 이런 제작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도 여기 그 영상 밸리와는 별도로 그런 것들이 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각 방송사들이 그 제작 스튜디오들이 지금 계속 구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세종 미디어 단지가 그런 그 상암 DMC나 고양 방송 영상 밸리와 견주어서 차별성을 좀 갖출 수 있는가? 중복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된다고 하면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세종으로 그런 기능들이 언론사들이 미디어 기업들이 그런 기능들을 대거 이전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나 이런 판로 개척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수도권에 기구축된 그런 센터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 시점에서 세종 미디어 단지의 어떤 구축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어디에 잡아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세종시의 정체성에서 그 부분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든 지금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조성이 되면서 중앙 그 행정기관들이 중앙 부처들이 다 이전을 좀 해온 이런 상황들이고 거기에 국책 연구기관들이나 각종 공공기관들이 대거 입주를 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향후에는 국회 그 세종의사당과 그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요하게 그 국내 상황으로 보면 정치 행정의 가장 최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고도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어떤 그 통치 행위들이나 그다음 정치적인 정책 결정 과정들이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언론 미디어 기업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도 기능이나 보도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 이슈들이 생산되는 그 주변으로 언론사들이 몰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뉴스 가치들이 굉장히 큰 기관들이 위치해 있어서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향후 이제 그 세종 미디어 단지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단지 안에서 그런 것들을 품어내고 그런 그 인프라들을 좀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전 전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한류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양한 영상 콘텐츠나 미디어 콘텐츠 제작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에 그런 단지들이 조성이 된다고 한들 사실 메리트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좀 상암이나 뭐 그 고향 방송 영상 밸리와는 좀 차별성을 명확히 둬서 오히려 공공 콘텐츠나 그런 부분에 특화를 한 미디어 단지로 조성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든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방통위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 산하에 있는 뭐 제가 몸담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뭐 구체화된거나 그런 게 없어서 섣부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가능성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어떻든 미디어 관련해서 모든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가 세종에 다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미디어 관련 정책들이나 산업적인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전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미디어 단지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세종만 볼 것들이 아니라 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 전체를 좀 같이 어우르면서 그런 환경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세종을 포함해서 대전, 충북, 충남 지역에 보면 영상 미디어 관련, 언론 관련된 학과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미디어 관련 인재들이 이 지역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데 실상은 대부분은 여기서 남아 있지 않고 다 그 수도권이나 이쪽으로 이제 다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그 양성되는 이 인재들을 이 미디어 단지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이제 구상 단계부터 같이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크게는 어떻든 이제 우리 언론 환경, 미디어 환경들을 보면 가장 크게는 언론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 저널리즘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위기, 이거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좀 많고 국민들 인식 속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는 것도 현재 모습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이 세종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의 현업 언론들, 미디어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런 그 시민들의 그 정보나 뉴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공공 콘텐츠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하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런 한국 언론 미디어의 신뢰성을 좀 저널리즘을 더 신뢰를 향상시키고 이것들을 그 국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로 여기를 또 한 축에서 활용하는 방안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한국 언론지능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미디어 관련된 연구 이런 사업들을 조사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특히나 이제 언론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예 저널리즘 센터나 이런 형태들로 해서 그렇게 언론인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신규 언론인들에 대한 저널리즘 교육들을 아예 체계적으로 시키는 이런 전문 부분들이 이 안에 또 위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사실 이제 컨벤션 센터나 뭐 이런 부분들도 프레스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공공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들이 이 세종 공간에서 그 표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연스럽게 좀 끌어담아서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산업적 기반들도 좀 더 보강하는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최근의 미디어 흐름들은 단순한 산업적 측면 부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들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확대하는 경향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이제 재단이나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들이 그것들을 하기 위한 기관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연장 좀 보면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그 교육과정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 교육들을 학교 미디어 교육으로 아예 공교육 내로 미디어 교육을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들,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을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3개의 시도에서 시범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이런 리터러시 관련된 그런 다양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예 세종의 그런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뭐 언론지능재단이 됐건 저희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됐건 그런 부분들로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교사나 강사들의 연수센터라든지 육성 관련된 그런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또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세종에 와서 기존의 언론사도 언론 어떤 인프라들이나 이런 것들도 방문을 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다양한 체험 센터들을 좀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방통위에서도 계속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방송 제작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장애인 콘텐츠, 그러니까 기존의 미디어 콘텐츠를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그 제작 어떤 기업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세종이 좀 그런 인력 인재들이나 인프라들을 만들고 양성하는 그런 허브 역할들을 좀 담당을 하면 파급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세종시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지금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쭉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의 토론과 관련해서 우리 우이창 박사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네, 예. 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뭐 지적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서 뭐 좋은 의견 좋고요. 다만 그 미디어 단지 그 공간에 들어올 업체들에게 용도나 성격에 맞게 들어오는 경우는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하고 좀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뭐 상가 임대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좀 엄격하게 입주를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실제 이 무엇을 하기 위한 미디어 단지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기동 센터장님 뭐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회가 오게 되면 뉴스가 있는 곳에 언론사들이 몰리게 돼 있고 그래서 언론사들이 올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좀 뉴스 콘텐츠 집적 단지로서의 기능 하나 하고
지금 언론진흥재단이 이전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또 방통이나 혹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이전을 한다면 이쪽 세종시로의 유치를 통해서 좀 저널리즘 교육이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든 방송 영상 교육이든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그런 미디어 교육 또 뉴스 콘텐츠 직접 이런 단지로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상원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순서를 어떻게 우리 이영근 대표님부터 해서 예 쪽으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토론회 하고 또 이제 우리 한 박사님 만나면서 상당 부분이 상당히 공감되는 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발표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 주제인데 클래식 전형물과 그리고 예술단의 발전 방안 두 가지. 저는 미디어 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는 이제 시에서 문화예술 전문직공무원으로 20년을 근무를 했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신 것 같은데 예술단의 가장 큰 현재 현상의 문제는 고령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시립무용단에 아는 단원이 41살인데 41세인데 막내 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을 24살, 5살에 하면은 16년이라는 갭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거의 매일 뛰는 그런 대전 시립무용단의 특성은 전국에 이제 한국 전통무용이 이제 뭐 12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대전 시립은 창작 쪽에 많이 가 있어요. 포커스가 정체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단증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는 시립연정국악원에 무용단이 또 있어요. 전통무용단이. 그래서 어떤 연령대를 구분해서 창작무용과 전통무용을 구분하는 방식,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재취업 프로그램, 고령화된 단원들을 재취업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좋은 질의 어떤 무용이라든가 다양한 분야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년제도를 제가 이제 정년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임금 피크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걸 하지 않은 부분이 저는 좀 매일 안타까웠어요. 또 하나 이제 클래식 전용으로 관련된 것은 제가 대전예술전당이나 연정국악원,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때 같이 조직을 만들고 같이 했는데 아까 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클래식 전용홀이 생기면 대전예술전당이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간다. 다목적으로서 뮤지컬이나 무용이나 연극, 종합예술 장르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클래식 전용홀도 대전만의 150만의 인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종이나 충남북까지 아우러지는 메가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면서 클래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 대구에서 오셨는데 대구가 지금 천석이죠. 네, 천석. 대구가 상당히 공연장 기능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페라 전용을, 음악 전용을, 그리고 종합예술회관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섹터를 제가 사실은 초창기에 대구의 자문위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적응이 된 도시가 대구라고 생각합니다.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그렸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가장 좋은 모습의 공연장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도 아까 박사님 말씀 중에 이제 대전시립예술단 이렇게 통칭을 하시는데 사실은 국립예술단이 국립무용단, 국립합창단, 국립할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전예술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무용단, 뮤지컬, 연극 이렇게 이제 종합 장르의 책임운영제의 공연장, 그리고 또 국악원을 중심으로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 기능과 어떤 대전 중점권의 국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장. 그리고 다시 이제 클래식 전용홀이 생긴다면은 클래식은 솔직히 대전의 공연의 최근 3년 동안 공연 장르를 보면은 60에서 70%가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의 장에서 세 개의 공연장이 서로 지금은 이제 시에서 관리 중심으로 하지만 전문가가 운영하는 전문 공연장 중심제로 간다면은 훨씬 더 대전의 어떤 공연예술계가 좋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 황하연 협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음악협회장 황하연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면서 대전 시립예술단이 제가 그동안 생각해오던 것보다 훨씬 위상도 높았었고, 또 특히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구경을 올 정도로 좋은 공연들을 잘 올리고 있었는데, 그에 합당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예술단 단원들의 대우가 좋았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일단 예술인의 입장에서 이 관점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주요 정책에서 대전 시립예술단이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예술을 제공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큰 연구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오늘 이렇게 발제를 주고 토론을 하시는 분들처럼 예술단 안에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술단의 음악이 혹은 예술단의 공연이 가감 없이 시민들한테 그대로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되어지는 음악을 사무실 내에서 지금 이제 충분한 자원들이 있다고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도시 문화 정책에 어울리는, 지금 제 옆에 이영근 대표님 계시는데 그 전에 전문위원을 지내셨거든요. 시립예술단의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두세 분 정도 더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중장기 계획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오늘 상의하고 있는 내용들의 이제 상당 부분이 그런 고민들입니다. 이제 비근하게 아까 찾아가는 공연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찾아가는 공연은 과연 민간 예술인들 위해서 예술단이 하지 말아야지 되는 일이냐, 혹은 당연히 시립예술단이니까 민간인들을 위해서 찾아가야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상충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마스터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렇게 마스터 클래스를 하고 고령화된 단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리겠다. 그러면 사실 마스터 클래스는 민간 교육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러면 또 그분들의 일이 또 틀어지고, 사실 시립교향악단이나 예술단에 계시는 분들은 연주자거나 행위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마스터 클래스 기능보다는 직접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에 더 포커스가 있는 분들이라, 바람직하다고 하면 각 예술단 산하에 청소년 기구가 있으면 그 친구들을 장려해서 더 나은 문화예술의 어떤 활동, 이렇게 대학으로 초등에서 중등으로 고등으로 대학으로 가는 것처럼 전문 연주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시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이 제가 그동안 지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합창단이 대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타 도시에 있는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이런 부분들이 없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술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대전시의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술단으로 가고 민간이 오히려 좀 적지 않냐, 이런 타 시도회 분들의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덜어서 민간인들한테 많이 주자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얘기고, 우리 대전의 예술단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이것들이 민간에게도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상생하는 시립예술단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생하는 시립예술단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대전이 전국에서 음악회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서울, 경기 몇 군데를 빼면 대전이 수준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 시립예술단의 좋은 자원들이 외부에 나와서 같이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민간에서 좀 모질란 영역들을 대전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무용단의 우수한 단원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좋아졌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돼야지 될 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좋은 예술을 보고 듣고 즐기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 마케팅 이야기가 또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립예술단이 시에서 전체 지원을 받고 민간예술단은 지원을 전혀 못 받거나 아주 일부분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시립예술단은 홍보 마케팅이나 자본화를 시키는 쪽보다는 정말 좋은 상품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대전의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는 잠깐 하고 빨리 수익이 나오는 것들을 많이 기대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말 진지하게 음악이나 예술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대전의 브랜드 가치일 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합창단이 먼저 모델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합창단에서 굉장히 좋은 지휘자가 공연을 하면서 시립합창단원들이 또 굉장히 합심을 했고, 그렇게 10여 년을 지내면서 대전의 합창음악이 전국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어요. 뭐 그런 점을 생각하면 예술단은 앞으로 예술단의 단원들의 복지를 더 신경 써주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채찍질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 예술단의 전문위원을 좀 보강하거나 연구 검토하는 부분들을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클래식 전용홀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클래식 전용홀이라기보다는 콘서트 전용홀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전용홀에서 클래식만 일어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 음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연들은, 다른 음악들은 또 같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어쩌면 국악이 될 수도 있고 또 서양 음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용홀은 클래식이라고 안 하고 콘서트 전용홀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홀의 필요성이 음악인들이 좀 더 잘 연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똑같은 값을 내고 시민이 양질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공의 자원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게 음악이나 특히 이제 음악 장르네요. 음악인들이 잘 연주하기 위해서 한다. 음악인들은 어디서든지 잘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렇지만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도시에서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음악을 듣고, 우리가 영화관을 갔을 때 소리가 잘 안 나거나 이렇게 효과음이 잘 안 들리면 좀 재미가 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2022년에 우리가 아직도 이 고민을 해야지 되는 것은, 당위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고민할 게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공연장을 지어야지 되느냐, 혹은 이 짓는 순서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더 속도에 박차를 가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계 들을 만한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시간들을 조금씩 아껴주셔가지고요. 그 한상원 박사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좀 더 길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경수 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박경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상원 박사님 그 발제를 이제 통해서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그 클래식 전용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에는 굉장히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의 역할이 결국에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측면과 또 문화 정책을 활성화하는 측면, 이 2가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대구 사례를 통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대구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한 69개 정도의 그 공연장이 등록 공연장으로 지금 문체부에 등록 공연장으로 통계가 잡히는데요. 이 수치는 사실 그 8대 특광역시를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 그게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1000석 이상의 등록 공연장은 7개소인데 저희가 뭐 야외 공연장과 대학 공연장을 다 합쳤을 때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이 1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마다 이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이 다 하나씩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공연장의 어떤 인프라가 1000석 이상뿐만 아니라 100석 미만의 어떤 그 연극 중심의 또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소극장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공연장의 어떤 설립 시기를 보면 저희 그 콘서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민회관이 197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이제 만든 거고요. 대부분 이제 2000년대 초반에부터 이렇게 많이 건립이 됐는데요. 이 공연장 인프라를 설립하는 것과 동시에 대구시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인프라를 이제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고 그걸 가지고 문화 정책으로 좀 연결을 시켜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 인프라를 가지고 저희가 그 이제 2000년 초반부터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오페라의 글로벌 축제,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시작했고요. 2003년부터. 그다음에 2007년부터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로 16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콘서트 하우스에서는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가 또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르별 국제적인 그런 글로벌 음악 축제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자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구시는 2017년도에 유네스코 그 음악 창의 도시에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당연한 그런 공연장들이 어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또 공연 예술 그 단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서 우리가 공연 예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지만 공연장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문화 예술 정책 또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저희 지역 사례가 좀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다양한 공연장이 있지만 시민들이 어떤 공연 예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한 또 전문화되고 있고 수준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전문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또 갈수록 이제 증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에는 그 오페라 전용 극장인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요. 2003년도에 개관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구 콘서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콘서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황화연 협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구에서도 클래식으로만 좀 갇히면 조금 너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으니까 콘서트 전용 홀로 이렇게 하자 명칭을 좀 바꾸자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용 자체는 공연의 어떤 장르 자체는 거의 클래식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그랜드 홀이 한 1280석 정도가 되는 한 1000석 이상의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저희 이슈가 됐던 이유가 저희 콘서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75년대 시민회관 자체가 굉장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조금 더 높이자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음향 시설을 갖추면서 아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와 함께 저희가 이제 콘서트하우스에서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저희 이제 콘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클래식 음악 발전의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공급하고 또 시민들이 수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민들의 수요의 어떤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예술단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대구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이 콘서트하우스의 상주단체로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가 이제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그 줄리안 코바체프라고 굉장히 유명한 국제 그 세계적인 어떤 지휘자가 오셔가지고 2014년도에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지붕을 잡으면서 굉장히 기량이 상승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코바체프가 온 이후에 저희 시립 그 교향악단의 정기 연주에는 매해 매진이 됩니다. 5분 컷으로 다 매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공연입니다. 결국에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이렇게 부산에 비해서 어떤 공연 건수나 예를 들면 뭐 공연 횟수나 이런 것들이 공연 예술 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보면 이제 양악이라고 있습니다. 양악 부분이 있는데 연극, 무용, 양악, 국악 이렇게 나눠지는데 양악 부분을 보면 부산에 비해서 어떤 공연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지만 관객수 측면에서는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제일 많은 관객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러한 공연장 자체가 어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그 다음에 지역 공연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전문 공연장의 추세는 계속 이제 지금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토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대구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 언론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대구는 지금 어떤 대구의 문화계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래는 이제 문화재단과 뭐 관광재단 이런 오페라하우스 재단이 몇 개 기관들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민선 8기가 되면서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6개의 어떤 그 문화 기관들을 합쳐가지고 새롭게 10월부터 이제 출범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변화 속에서 대구 시립예술단 또한 어떻게 보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교향악단을 중심으로 해서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연극단까지 한 6개 단체가 지금 한 33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시립예술단에 대한 어떤 변화의 어떤 요구들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19가 있고 나서는 공연 시설이나 공연 예술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이 다소 위축됐잖아요. 그러면서 예술단의 어떤 수익 구조에 어떤 큰 영향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어떤 혁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시민들 또한 예술단의 공연이 좀 더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다양한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대외적인 그러한 또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예술진흥원이 출범을 했는데 기존 아까 전에 이제 법이나 이런 얘기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모든 게 좀 정리가 되면서 대구시 소속은 유지하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제가 생각할 때 변화들이 예술단에 대한 이런 대내적인 변화들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어떤 대전 시립예술단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예술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런 변화의 상황에 조금 흔들리지 않고 그 시립예술단이 이끈 지역의 대표 공연 예술단체로 좀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조금 설립의 목적인 본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민의 정서 협력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이라는 그런 부분의 어떤 단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준 높은 작품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본질의 역할에 집중을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이 상황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박사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추진 과제들을 많이 이제 오늘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도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아쉬운 점에 조금 더 보태고 싶은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조금 예술 단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복지 향상 중심으로 좀 과제들 제시하신 게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개별 그 예술 단원의 어떤 역량 강화와 함께 예술단 자체의 창작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들이 또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술 단체 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 레퍼토리 개발이라든지 작품 기획 예산을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국내외 어떤 교류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어떤 창작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들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조금 더 추후에 조금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실질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상원 박사님께서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게 예술단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많아서요.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빠뜨릴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 세 분 토론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대부분 거의 다 동의를 하고요. 특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 황하연 대표님이 얘기하신 부분 중에 콘서트 전용홀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혼용해서 쓰면서도 뭘 써야 되나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인데 그 저기 ICC 그쪽 그러니까 그쪽에 새로이 공간이 생기면서 오디토리움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클래식 전용으로 그냥 쓰면 되지 않아? 라는 대전시의 그런 생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술 장르에 대한 예술 장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뭐 이제 강당 건물이죠. 오디토리움 강당인데 강당을 그냥 클래식 전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식이 있어서 콘서트홀이라고 하면 또 그 대중음악 콘서트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근데 대중음악 보통 락 음악이나 이런 거는 또 이제 스탠딩 콘서트 전혀 다른 거고 그래서 그냥 일단 클래식으로 아예 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콘서트홀이라는 말이 그 합당한 것 같아서 저도 이 용어 통일을 지금 황현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콘서트홀로 해서 계속 표현을 좀 바꾸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영근 대표님 얘기하신 그 부분 중에 이 부분도 생각을 잘 못했는데 대전시립예술단이라고 통칭되는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술단의 고유한 발전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방안들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마침 박경수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예술 단원들의 개개인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을 보다도 예술 단별 예술 단 자체의 그 강화 방안 역량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서에 그게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강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립 예술 단원들의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략의 기본 방향은 대전 시립 예술단 각각의 예술 단별의 발전 방안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전 시립 예술단의 발전 방안에 집중해서 가도록 더 좀 수정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우희창 박사님께서 이제 세종시의 경우에는 미디어 중심 기능과 관련해서 연구를 해주셨고 또 한상원 박사님께서는 대전의 예술 전문 조직과 그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그 두 연구가 지금 어떤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그 여러 가지 책무들 가운데 그 지자체의 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이제 구성원들, 시민들, 뭐 도민들의 그 전체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사실 다른 그 오늘 우리 정책 엑스포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분야들과 비교할 때 이
미디어라든가 예술, 문화 분야에도 얼마나 수준 높고 실질적인 그 관심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지역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리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자체 이 실시 이후 여러 지역들의 이런 그 발전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로 사실은 여겨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우리 시장님도 축사를 하셨죠? 예, 두 분 시장님들도 축사를 하셨던 만큼 그 이 토론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행정의 관점에서 오늘 토론된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 지역의 수준을 더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오늘 연구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요, 대전 그 시립 합창단하고 제가 아마추어 합창단원으로서 이렇게 같이 콜라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합창단원, 시립 합창단원 이렇게 서가지고 무대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랬냐 하면요, 우리 시립 합창단원들은 악보 그대로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일 같은데 저희는 저희 아마추어끼리 할 때는 악보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합창단원하고 해보니까 숨표에서만 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강하게 하라 그럴 때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라 그럴 때 약하게 하고 음표의 길이 그대로 소리를 내고, 또 저희는 숨표 기다리다가 숨 막혀 죽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숨표가 멀리 있는지.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 대전시립 합창단원들은 정말 바로 양옆에서 제가 같이 부르면서 들으니까 너무 정확하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합창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직접 토론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역시 대전시립 합창단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연주를 하신, 그래서 그렇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콘서트 전용홀이든 클래식 전용홀이든 그것이 이제 그 우리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음향의 공연을 가장 수준 높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요, 그냥 구색 맞추기로 이것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가 아니라, 이걸 지을 것이면 그것이 1000석이냐 2000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가령 뭐 쇼팽 콩쿠르든 무슨 차이콥스키 콩쿠르, 그런 국제 콩쿠르이 가능한 음악당이냐, 그것을 염두에 둔다고 할 때에는 이제 무슨 컨벤션 센터니 무슨 강당이니 이런 개념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한상원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 실제 활동하고 계시는 단원들에 대한 이제 이런 질적인 연구들을 쭉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발표 시간 관계상 이제 이렇게 쭉쭉 건너뛰었는데, 꼭 그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구 발표 원문을, 또 자료 정리된 부분들을 꼭 읽어주시면은 매우 귀 기울일 만한 그런 기초적인 자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오늘 이 대전 정책 엑스포 가운데 이제 하나의 주제로서 그 대전 세종의 문화예술 기반 구축이라는 큰 주제에 두 분의 우희창 박사님과 한상원 박사님 두 분의 발표와 또 5분의 토론 그 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